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첫 출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임자로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으로 일본은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3년도 수능시험 예비 소집일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을 사용한 20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 30대 젊은 층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본 협상에서 가격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인수가 끝나면 현대산업개발은 대기업 순위 33위에서 17위까지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에 이어서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밀리 의장은 내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만나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밀리 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고 김복동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에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잇따라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서 결국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13일 앞두고 임기 후반기 첫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아세안과 상생 번영하는 신남방 정책은 핵심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 10개국산 커피를 섞어 만든 아세안 커피가 제공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은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방선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 국무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2월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9월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취임 뒤 특사 파견, 아세안 10개국 전체 방문 등 공을 들여왔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특정국 의존을 벗어나 교역을 다변화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25, 26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어서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 별도로 이번에 처음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가 27일에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만 문 대통령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와대는 실무적인 대비는 갖추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밝힐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기국회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12월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면 개각은 내년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에 추 전 대표를 적임자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까지 급변하는 정치 현장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만나 추미애 의원이 법무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초반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하마평이 무성했고 최근엔 변호사를 지낸 A 의원과 추 의원이 함께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 법조계와 정치권의 두루 이해가 높은 추 의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으로 집권 여당을 지휘한 정치력이 강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 인선 기조에도 맞고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추 의원 지역구인 광진을에 일찌감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털을 닦고 있는 만큼 검증된 중진이 절실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전국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밀고 갈 맞춤형 카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추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직 제의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어느덧 한 달째 여당이 밀고 있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적임자가 누가 될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 다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보수통합을 위해서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잠룡들은 현재 한국당이 불리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공천 신청을 해서 이번에 한해서 당원 투표가 아닌 국민 경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면은 저는 이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대권 주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당의 지금 불리한 수도권에 다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번 국회는 떨어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간추린 정치권 뉴스입니다.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나 원내대표가 서울 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처리 법안에는 행정부가 법안 통과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도 포함됐습니다. 간추린 정치권 뉴스였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회의원 때 필리핀 퍼주기에만 몰두했다는 등 근거 없는 거짓 비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로밖에 볼 수 없는 주장인데요. 팩트와이에서 하나하나 검증해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1977년 필리핀 출생, 199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며 한국인이 된 이자스민 전 의원. 자유한국당을 떠나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소리로 응원을 하고 함께 행동해 주세요. 그래야만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19대 국회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향한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집니다. 외국인에게 다 퍼준다. 정의당 입당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686건 가운데 외국인 관련은 22건, 3.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유관순 열사의 격을 높이고 독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국인 정서에 부합하거나 아동 성매매 알선범 신상 정보 공개, 소방차 진로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 권한 강화 등 민생 관련 법안이 다수입니다. 유엔 협약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출한 외국인 관련 법안들입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제한해 외국인 권리를 축소하는 법안도 여럿 있습니다. 필리핀을 지원 대상으로 특정한 건 한 건뿐입니다.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을 지원하는 결의안이었는데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큰 인도주의적 내용이었고 당시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도 121명이나 됩니다. 2013년 12월 국회 안에 일본군 성노예 기린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당시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확인했더니 민간 차원에서 기린비를 세우는 것이 더 좋다거나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이후 민간이 기린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정 활동을 보면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에 어느 국회의원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2012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소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성노예 피해자 국제의원연합을 만들어 뉴욕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015년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재궤관식에도 참석해 할머니들 곁에서 온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한국 사람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는 정오 무렵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30mm고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밤부터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진눈깨비나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능 시험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의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고가 아파트 등을 사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을 사용한 20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가격이 9억 원을 넘은 경우가 28%나 됐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주택을 사면서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시도한 경우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를 살펴봤더니 취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20대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제조업체 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오피스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사거나 30대 변호사가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소비하는 데 쓰는 대신 법인 대표인 아버지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액의 전셋집을 계약한 일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인 이런 사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겨 증여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공통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들어간 224명 가운데 73%인 165명이 30대 이하입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 흐름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나오면 그 역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곧바로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본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대기업 자산순위 33위에서 17위까지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항공은 물론 건설과 유통,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그룹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과 유통을 주력 산업으로 이끌어온 HDC 현대산업개발. 그동안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자산 규모 11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되면 HDC 그룹의 재계 자산 순위는 33위에서 17위로 껑충 뛰게 됩니다. 특히 호텔과 면세점 사업이 관련 분야인 항공 사업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아시아나 인수로 외형 확장은 물론 건설 기업에서 유통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또 인수 이후 현대자동차 등 범현대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계약 이후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 금액 가운데 2조 원이 넘는 돈을 아시아나 재무구조 개선 자금으로 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66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27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막대한 부채와 불안정한 자금 흐름 탓에 후유증을 겪게 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 건전성 부분을 먼저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채 등급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얻은 다음에 외형적인 확장을 꾀할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거대 자본 수혈로 1위 대한항공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침체된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때 재계 자산 규모 7위까지 올라섰던 금호그룹은 알짜 아시아나가 빠지면서 재계 60위권까지 밀려나고 영향력도 급속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시한을 정해줬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결국 한국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탄핵의 강을 건너라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통합 조건과 맞물리면서 대립은 갈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한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추가 고발과 장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굉음과 함께 맨홀 뚜껑이 10m 높이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맨홀 뚜껑이 부딪힌 충격으로 건물 외벽까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캠퍼스 바닥에 시멘트 잔해가 떨어져 있고 출입을 금지하는 테이프가 쳐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위험물이 없는지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맨홀 뚜껑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10m 높이의 건물 처마까지 튀어오르면서 난 사고입니다. 맨홀 뚜껑에 부딪힌 충격으로 건물 외벽 일부도 부서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인근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폭발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맨홀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화조 부패로 발생한 가스가 분출한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바로 옆 고시원도 위협해 35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방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0여 명이 유독가스를 피해 대피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러시아인 2명이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심 빌딩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중국에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178m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한 명이 뛰어내리고 곧이어 일행도 뛰어내립니다. 두 사람은 낙하산을 펼쳐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150m가량을 아찔하게 활강한 두 사람. 도심 건물 옥상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인 베이스 점프를 하러 부산을 찾은 러시아인들입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린 시각은 지난 9일 밤 9시 무렵입니다. 당시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에는 지금처럼 차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뒤 1km가량 떨어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호텔. 두 사람이 또다시 낙하산을 타고 빌딩 숲을 활강합니다. 폐선 철도 승차장에 착륙했는데 이번에는 나들이 나온 많은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고 장사하다 보니까 이런 건 못 보고 그냥 저 뒤로 넘어가는 거는 봤어요. 두 건 모두 건물에 무단 침입해 벌어진 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틀 만에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으로 입국한 두 사람은 지난 8일에 411m로 부산 최고층인 LCT까지 답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고층 건물에서 베이스 점프를 하다가 수사당국에 걸려 열흘 동안 구금당한 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출국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건조물 침입에 대한 벌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연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치고 귀가한 홍양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홍양,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홍양 측은 미성년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홍양이 우울증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댔다며 국내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홍양이 마약을 옷에 넣어뒀는지 전혀 모른 채 짐을 싸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면서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관련 공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통화 녹취록 공개 카드와 함께 조 바이든 부자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며 물타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투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창을 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정책 처리를 부각한다는 계산입니다. 법을 위반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만큼 탄핵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여론을 주도할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부각해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나아가 백악관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법 방해와 권한 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But also to learn firsthand about the facts of the president's misconduct. 든든한 방패가 절실한 공화당으로서는 주요 방어 논리를 마련해 청문위원인 의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통화에서 조건부 요구나 압박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지원 중단을 몰랐다는 등입니다. 또 통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에 대해 회의론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이 통화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차 통화를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통화라는 점을 내세워 판을 흔들려는 심산입니다. Democrats in Washington would rather pursue outrageous hoaxes and delusional witch hunts, which are going absolutely nowhere. Don't worry about it. 또 공개 청문회를 합법성이 없는 절차 사기로 매도하면서도 바이든 전 부자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과거 리처드 닉슨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탄핵과는 정치적, 미디어적 환경이 크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공개 청문회를 통해 탄핵 추진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실내 수영장 이용할 때 수질이 어떤지 가끔 찝찝할 때가 있죠. 불시에 점검을 해봤더니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물속 염소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질 관리를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문을 닫은 부산 YMCA 실내 수영장. 당시 벌레가 우글거리는 수질 관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다녀와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등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당일날부터 엄청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긁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막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고 밤에 막 짜증 부리고 이불도 못 덮으니까 약 발랐으니까. 전국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1,150여 곳.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실내 수영장 가운데 20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소독에 쓰이고 물속에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4곳. 너무 적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있는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물속 염소가 사람의 땀 같은 오염물과부터 생기는 결합 잔류 염소는 국내 기준이 없어 WHO 규정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수영장 5곳에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런 결합 잔류 염소가 많을수록 물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안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검한 수영장 20곳 가운데 절반은 염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문제는 수질 관리가 현재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을 보면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검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WHO나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 항목별 검사 주기, 또 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와 함께 수질 검사가 의무화되더라도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운영자에게 통보한 뒤에야 검사하게 돼 있어 개정안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도심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대학 교정에선 처음으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일본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다음 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를 받는 MBN 법인과 부회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쏜 실탄의 시위대가 잇따라 피격되면서 홍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돈 속으로 빠졌습니다. 주로 주말에 진행되던 시위가 평일까지 이어졌고 도심 상점과 대학 교정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이 밤늦게까지 화염에 휩싸이는 등 말 그대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6월에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은 대학 내까지 들어와 시위 주도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우산 등을 방패로 삼아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We are very angry about the regime and the government who is trying to stop us from living in a way that we live. Because this is not a fight of the present. This is a fight for the whole generation. 시위는 시내 중심부에서도 격렬했습니다. 도심 상점과 대형 크리스마스 등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로 주말에 진행되던 시위는 평일 이른바 여명행동이라는 방식으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로를 막고 지하철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곳곳에 교통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나서는 이른바 함께 점심 먹기 행동 거리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체제 위협적인 시위라며 초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But I just want to make it very clear that we will spare no effort in finding ways and means that could end the violence in Hong Kong as soon as possible. 홍콩 경찰은 성당 안에까지 들어와 체포하는 등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11살 어린이와 82살 노인까지 체포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600명 이상 체포했고 지금까지 무려 3,600명쯤 체포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새로운 경찰 수장으로 중국에서 교육받은 친중 강경파인 크리스탕을 내정했습니다. 경찰이 쏜 실탄에 학생이 맞아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돼 홍콩 사태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긴장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도 자칫 놓치기가 쉬운데요. 주의사항과 돌발 상황 대처법 점검해보시죠. 권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답안지 배부 시간인 8시 25분까지는 입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지 배부 시간인 8시 35분까지 입실 여부는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하고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이 안 된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험생이 실수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갔을 때는 시험 관계자가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동이 힘들 경우 등교한 시험장에서 선택 유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하며 그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사고를 당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면 시험장 내의 구급차나 별도의 시험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 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보건실로 이동해 볼 수 있고 시험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 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등의 고장으로 수험생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시험 관련 기관이 경찰청과 구청 등의 협조를 받아
긴급 차량을 동원해 데려다 준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수험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수능 본부에다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시험 당일 돌발 상황 대처 요령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뼈있는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얼마든지 잡아도 발목은 잡지 말라고. 비공개 회동에서 문 의장은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의안 처리율도 31%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체계 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지난 12월 3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게 문 의장 측 해석입니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최악의 경우엔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들고 나섰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몇 가지 더 다루긴 했는데 쟁점들이고 정리가 안 된 의견들이라서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여야는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시한을 정해줬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호라는 것이 성남 민심의 파도에 맞아서 좌초됐는데 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 키라도 잡고 있어야지.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통합 추진단장 자리를 놓고 이른바 비박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는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보수 통합 논의는커녕 계파 갈등만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한 토론회장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습니다. 하루 전 보낸 문자에는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선임하면 안 된다. 보수 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원 의원과 유 의원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겨 통합을 논의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의원을 통합단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 내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이 표면화된 건데 통합 추진 적임자로 거론된 김무성 의원도 작심한 듯 친박 책임론을 쏟아냈습니다.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분과 같은 논의가 흘러나오는 순간 통합은 끝이라며 한국당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부 잡음에 황교안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쪽에서 원해서 원 의원을 통합추진단장으로 세우려 한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유승민 의원 측과는 이렇다 할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경선제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한국당과 아직 통합 원칙도 이야기 안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탄핵의 강을 건너라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통합 조건과 맞물리면서 대립은 갈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치권이 국회에서 이색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분홍색 돼지머리 인형을 머리에 쓰고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농담 한마디에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돼지 문제에 관해서 돼지가 앞장서야 돼지의 살상을 더 이상 공적 보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아프리카에 먼 데서 온 돼지열병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적 살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사명감에 차서 내가 이 한 번 망가져도 그 길이 길이 있다면 알겠다라고 이 자리에 용감하게 왔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돼지고기를 많이 접수해서 돼지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일본을 방문했던 마크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다음 주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간 연례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밀리 의장 방안에 맞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된 의제는 다음 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로 미일의 강공이 예상됩니다. 방안에 앞서 일본을 찾은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분리시키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며 한미일은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때 강력하다고 밝힌 겁니다. I can practically guarantee that it will be part of our conversations when we're in Korea next week, but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없다면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그간 일본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1명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생활을 강제해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정부로
법원이 여러 차례 소장을 전달했지만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고 오늘 오후 5시 피해 할머니들이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비협조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는 사이 김복동 할머니 등 5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기 전에는 위로금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5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일정이 잡혔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변은 오늘 재판에 앞서 일본 정부의 주장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소송이 피해 할머니들의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첫 재판에는 피해자 할머니 2분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국제 앰네스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전쟁 범죄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정오 무렵부터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는 5에서 30mm,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밤에 첫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 아침보다 9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은 무려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갑니다. 서울 13도, 춘천과 안동 11도, 대구 1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MBN 법인과 부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 경영진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 증자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자금 550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지 않고 숨긴 겁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그리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 등은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편 출범 당시 MBN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지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조사 결과 MBN이 지난 2011년 최초 승인과 이후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승인 과정의 문제로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추가 고발과 장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여성 소방관 박단비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추락한 헬기 동체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소방관 복장에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꼬리 부분은 조만간 인양됩니다. 독도 소방구조 헬기 추락 사고 범정부 현장 수습지원단은 실종자 가족과 협의를 거쳐 블랙박스가 포함된 헬기 꼬리 부분을 인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시 남산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번지면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건물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민통선에 쌓인 돼지 사체 4만여 마리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임진강 지류 일부가 붉게 물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부랴부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돼지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매몰하는 데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어 4만여 마리는 그대로 군부대 부지에 방치해왔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새어나오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흘러내린 거죠.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돼지 사체를 싣고 핏물을 줄줄 흘리며 줄지어 서 있던 트럭들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천엔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가 쳐졌습니다. 바닥도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도 이상을 오늘 밤에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화 작업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연천군이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서둘러 매몰 작업을 마친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수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게다가 매몰 작업장이 취수장과도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도 연천에서 살처분 돼지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과 관련해서 매몰지 101곳 모두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침출수가 하류 상수원인 임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둑 2개를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천군 현장에 직원을 보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매몰지 지도와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대표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해 12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아나 자회사인 ACC에 관해서는 아직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지.
항공산업에서 가장 큰 걱정은 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거고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매각 작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부채 9조 6천억 원, 자본금 1조 5천억 원, 부채 비율 660%.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로 결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셋 대우 컨소시엄을 매각 논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본 입찰에 참여한 3곳 가운데 가장 많은 매입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최종 인수 가격 등 매각 조건을 결정짓기 위한 본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돌발 채무 가능성 등을 살펴 인수가 낮추기에 금호산업은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이다 6개 자회사 통매각을 내세워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남은 과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인수 후에도 신형 항공기와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현대산업개발은 본 협상을 마친 뒤 연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해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중국에서 노벨문학상 후보를 손꼽으라면 단연 소설가 옌랭커라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61년 전인 1958년 중국 허난성에서 태어난 옌랭커는 인민해방군에서 28년간 복무했습니다. 루신 문학상, 카프카 문학상 등 20여 개 문학상을 수상해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중국 작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옌랭커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위대한 작품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我想在我的60岁以后写出了一本最具创造性的小说，我的人生是圆满的。如果没有写出来，我会非常的懊恼一生。 2008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시작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작품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부분 금서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옌랭커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问题我只能表达这样一些东西。第一就是尊重一切人类为人的自由和尊严的努力。第二，反对一切任何形式的暴力活动。 옌랭커의 작품은 중국 체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사회를 있는 그대로 담는 점이 중국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위를 상상하기도 한다는 그는 한국에서 단 한 번 광우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중국에서 자신은 구경꾼이자 방관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表达一个观点，一个被禁的书并不等于就是好的小说。我反省我的一生当中，从我的人生到写作都表现出一种懦弱的东西。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 옌랭커의 작품은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절망을 담아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반정부 시위로 정세가 불안한 레바논 대신 아부다비에서 최종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 높이의 작은 골대지만 대표팀 선수들의 슛이 날카롭게 꽂힙니다. 매일 하는 공 빼앗기 훈련도 목소리를 높이며 투지를 불태웁니다. 레바논과의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둔 대표팀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공격수로서 또 팀의 승리를 위해서 득점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득점도 하고 싶고 또 대표팀에서 득점을 해서 또 소속팀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레바논 원정은 이번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가장 큰 고비입니다. 질 경우 자칫 조 2위로 내려앉을 위험이 있고 지난달 북한 원정에서 비긴 뒤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대표팀은 레바논과 통산 전적에서 9승 2무 1패로 압도적이었지만 베이루트 성적만 놓고 보면 1승 2무 1패로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무 1패로 오히려 밀렸고 지난 2011년엔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1대2로 져 당시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베이루트 참사. 서륙을 벼르는 대표팀의 핵심 과제는 역시 밀집 수비 공략입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과 황의조, 김신욱 등 공격진의 득점 감각이 좋은 만큼 좌우 풀백을 활용한 크로스를 세심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크로스 같은 것도 다양하게 올려야 밀집 수비를 저희가 뚫을 때 수비수들이 좀 혼란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조나 신욱이랑 또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파악을 하면서 올리는 게. 벤투호는 반정부 시위 등으로 정세가 불안한 베이루트에서는 공식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적지에서 공식 훈련도 생략한 벤투호가 베이루트의 악몽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 슈퍼 라운드에서 타이완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지바현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발 투수 김광현의 부진과 타선의 빈타 속에 타이완에 0대7로 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타이완과 호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해야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우리나라는 타이완전 패배로 올림픽 출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키가 크면 유리한 종목으로 꼽히는 게 배구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단신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비에나인데요.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V리그 2라운드 경기. 풀세트 접전까지 이어졌던 살얼음판 승부에 쐐기를 박은 건 대한항공의 외국인 공격수 비에나였습니다. 홀로 29득점을 책임지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비에나의 활약에 소속팀 대한항공도 남자부 선두 자리를 고공비행하며 연승 행진을 4로 늘렸습니다. 올 시즌 대한항공에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 비에나는 스페인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는 실력자입니다. 194cm로 배구계에선 비교적 단신이지만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파워 넘치는 공격이 주특기입니다.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으로 1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력을 키우다 보니 작은 신장도 비에나에겐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Que el ataque tengo que aportar bastante al equipo en ataque y estamos trabajando para eso. 다른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키는 가장 작지만 활약은 가장 빼어나다는 평가. 국내외 선수를 통틀어 가장 먼저 200점 고지에 안착하며 남자부 득점 선두로도 치고 나선 상황입니다. 58%가 넘는 준수한 공격 성공률에 탄탄한 수비력까지 돋보이면서 올 시즌 최고 외국인 선수 등극에도 현재까지는 파란불입니다. 앞서 열린 컵 대회에서도 오전 전승으로 팀을 정상에 올리며 대회 MVP를 거머쥐었던 비에나.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전력전에서 캐나다산 폭격기 가빈과의 맞대결을 통해 또다시 대한항공의 쾌속 비행에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오 무렵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저녁 6시 무렵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는 5에서 3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은 첫눈이 밤에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 아침보다 9도가량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4도, 안동 3.5도, 울산 6.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갑니다. 서울 13도, 안동 11도, 대구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지만 모레에는 중부지방에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